이번 시간에는 픽스2픽스 논문의 코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픽스2픽스는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만 있으면 무료 GPU를 이용해서 곧바로 코드 실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 실습은 콜앱에서 곧바로 진행해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셋부터 코드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설명을 들으시고 전체 코드를 쭉 실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스2픽스를 이용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손으로 그린 신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실제 사진 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특성을 가지는 이미지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픽스2픽스는 대표적인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입니다. 본 실습은 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GitHub 저장소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제 GitHub 저장소로 오신 뒤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생성 모델 쪽에서 Image to Image Translation with Conditional Adversarial Networks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이 흔히 픽스2픽스라고 알려진 아키텍처를 제안한 논문이고요. 여기 코드 프랙티스에 들어오시면 바로 오늘 실습하고 있는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오픈 인 콜앱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곧바로 전체 코드를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본 실습은 픽스2픽스의 전체 코드를 구현해 놓은 것이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실습의 소스 코드는 원본 논문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 유사한 학습 방법 및 아키텍처를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픽스2픽스는 대표적으로 유닛 아키텍처를 사용하죠. 또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습해볼 데이터셋은 퍼사드 데이터셋으로 어떠한 건물의 외벽을 촬영한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본 실습은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런타임에 들어가셔서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GPU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또한 본 실습의 코드는 여기 보이는 GitHub 저장소의 코드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필요가 있는데요. 실습을 위한 화이트홀치 라이브러리, 넘파이나 매플러 라이브러리 등을 불러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드를 실행해 주시고요. 이후에 학습을 위해서 퍼사드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해상도가 큰 것도 아니고 이처럼 데이터셋에 포함된 이미지의 개수 또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벌클리 대학교에서 올려놓은 데이터셋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뒤에 압축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압축이 풀리면 여기 파일 탭에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셋이 다운로드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이 경로가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유효한 경로로 바꿔주었고 다시 코드를 실행해서 다음과 같이 퍼사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압축까지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학습 데이터세트, 평가 데이터세트, 테스트 데이터세트 각각의 개수를 세워보았습니다. 확인해보시면 각각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왼쪽은 실제로 건물의 외벽에 대해서 찍은 사진 이미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러한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건물의 외벽, 창문, 그리고 문과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각각의 레이블마다 특정한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함으로써 픽셀 단위로 해당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림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상으로도 학습 데이터셋을 출력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각 학습 이미지는 256 곱하기 256 크기의 이미지를 2개 연달아 이어붙인 형태를 가집니다. 왼쪽이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미지를 절반으로 잘라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은 정답 이미지고요. 이 오른쪽은 입력으로 들어가는 조건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출력, 즉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은 이미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하고자 하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불러와서 네트워크에 넣기 위해서 커스텀 데이터셋 클래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실습에서는 데이터셋에 포함된 학습 데이터셋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모두 학습용으로 사용하고요. 실제로 테스트 목적으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는 이 루트 폴더에서 모든 JPG 파일을 불러와서 이름 순으로 정렬해서 그것을 하나씩 불러올 수 있도록 이 파일스 변수에 담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셋 또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get 아이템에서는
특정한 인덱스에 이미지를 파일스 리스트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큰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파일 개수로 나눈 나머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읽어와서 이미지의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으로 각각 나누어서 왼쪽은 이미지 A, 오른쪽은 이미지 B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테크닉으로 가장 기본적인 호리존털 플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색상 이미지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A와 B를 각각 A와 B라는 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는 모든 이미지 사이즈가 256x256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기본적인 노멀라이제이션 또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퍼사드 데이터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용 이미지 그리고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요. 배치 사이즈는 10만큼으로 설정해서 메모리상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코드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후에 생성자 및 판별자 모델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픽스2픽스는 기본적으로 컨디셔널 겐의 구조를 가지며 이미지를 조건으로 입력받아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말 그대로 입력 자체가 특정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이미지에 특정한 프로퍼티를 바꾸어서 다른 도메인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손그림이라는 도메인에서 실제 사진이라는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겐 아키텍처를 사용하고요. 즉 실제로 학습 데이터로 이러한 정답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정답 데이터를 실제로 사람이 손으로 그려서 이러한 손그림 데이터를 만든 뒤에 이것을 한 쌍으로 묶어서 실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러한 Y값을 실제 정답으로 알고 있도록 해서 이에 대해서는 real이라고 결과를 내뱉을 수 있도록 하고요. 반대로 생성 결과, 즉 트랜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fake이라고 결과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생성자는 이러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이러한 결과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은 원본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이미지가 상당히 그럴싸한 사진과 같은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성자의 아키텍처로는 유닛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유닛 구조는 대표적으로 스킵 커넥션을 이용하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인코더 파트에서 나온 출력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디코더 파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코더 파트에서 처리하는 low level information이 실제로 디코딩되는 출력 결과에서도 충분히 활용되어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보틀넥 레이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서 인코더 파트의 정보를 디코더 파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종의 레지듀얼 러닝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유되는 그러한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은 디코더 파트에서 그대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습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 생성자와 판별자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모듈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유닛 아키텍처에서 다운샘플링 모듈을 정의해 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입력값이 들어오게 되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커널 사이즈를 4, 스트라이드는 2로 설정하고 패딩을 1로 설정하게 되면 너비와 높이가 2배씩 감소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아웃풋 채널 사이즈는 더 키워줌으로써 채널의 수는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후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리키렐루 및 드랍아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전체 레이어를 하나로 묶어서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닛 아키텍처에서 업샘플링 모듈 또한 작성해 줄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유닛 아키텍처는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인코더 파트에서 사용되는 모델의 출력 값을 같이 입력으로 받아서 스킵 인풋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 X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Transposed Convolution 레이어를 사용해서 너비와 높이를 2배씩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채널 사이즈는 감소하도록 만들어주고요. 마찬가지로 Normalization, 렐루, 그리고 드랍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하나의 모델로 묶어서 입력으로 들어온 X에 대해서 이러한 모델을 거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출력의
특정한 스킵 인풋을 더해 주어서 그것을 최종 아웃풋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채널 레벨에서 합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X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와 스킵 인풋으로 들어온 것을 채널 레벨에서 합쳐서 채널을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듈을 활용해서 유닛의 생성자 및 판별자 아키텍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인풋 채널은 RGB 컬러니까 3이 되겠고요. 먼저 다운샘플링을 진행하도록 만들어서 채널 사이즈는 키워주고요. 그래서 출력으로 나온 걸 확인해 보시면 채널 사이즈는 64고요. 너비와 높이는 128 x 128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출력 사이즈가 51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될 때까지 만들어줄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해서 보틀넥이 형성됩니다. 즉 이 중간에 있는 출력 값이 51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업샘플링이 진행됩니다. 즉 디코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디코더 파트 같은 경우는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 채널의 크기 곱하기 2가 다음 입력 채널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업샘플링 1에서는 출력 채널의 크기가 510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스킵 커넥션을 사용해서 출력 값을 내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출력 채널은 1024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샘플링 2에서는 입력으로 받는 채널 사이즈가 1024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포워드 연산을 확인해 보시면 이 입력 X로 들어온 것을 먼저 다운샘플링 레이어들을 거쳐서 인코딩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디코딩을 진행할 때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력을 2개씩 받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력은 스킵 인풋으로서 그대로 출력값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보틀넥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D8이 여기 보이는 정중앙에 있는 출력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D7이 되는 건데 이 D7이 그대로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D7은 스킵 인풋으로서 그대로 출력에 더해지는 거고요. 이 D8은 업샘플링 1 블락을 거쳐서 처리가 되고 그렇게 처리된 것에 D7이 그대로 채널 레벨로 컨캣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U1이란 이름의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코딩까지 다 수행한 뒤에 파이널 블락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3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의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차원의 출력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닛 판별자 아키텍처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정한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류 모델과 비슷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블락을 이용해서 실제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확인해 보시면 너비와 높이가 2배씩 감소하면서 채널 값은 커지는 형태로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의 용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습하는 것은 컨디셔널 겐이기 때문에 보시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조건 이미지와 그에 따른 Y 도메인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입력으로 받는 것은 조건 플러스 가짜 이미지 혹은 조건 플러스 진짜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은 항상 이처럼 2개의 이미지가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2개의 이미지가 한 쌍을 이루어서 입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애초에 입력받는 이미지 자체를 2개씩 묶어서 한 번에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입력을 받을 때 실제 이미지 혹은 변환된 이미지와 조건 이미지를 한꺼번에 입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레벨로 함께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채널 값이 2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원래는 RGB 컬러로 인풋 채널이 3인데요. 이렇게 2를 곱해서 6채널짜리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널 값은 커지면서 너비와 높이는 감소하는 형태로 피처를 뽑은 뒤에 결과적으로 출력 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컨디셔널 겐이기 때문에 입력을 받을 때 이미지 A와 B, 즉 2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받도록 만들고요. 이때 이미지 B는 조건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의 학습과 샘플링을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위쪽에 있는 이 모델 정의하는 코드까지 실행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모델의 학습과 샘플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자 판별자 모델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픽스2픽스는 컨디셔널 겐 로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끝인 게 아니라 애초에 쌍이 존재하는 페어드 데이터셋을 활용하기 때문에 L1 로스를 이용해서 출력 이미지가 그라운드 트루스, 즉 정답 이미지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를 제안해 줄 수 있으며, 이렇게 할 때 더욱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L2 로스가 아니라 L1 로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샤프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논문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각각 적절한 파라미터 값으로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생성자 판별자에 대해서 초기화를 진행해 주고 가중치를 초기화해 준 뒤에 손실함수를 정의해서 이것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코드에서는 컨디셔널 겐을 위해서 MSE 로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라운드 툴스와 비슷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픽셀와이즈로 L1 로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러닝 레이스는 0.0002로 설정해주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애덤 옵티마이저를 사용합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하면서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에폭은 200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배치 200번마다 결과를 출력해서 이미지 형태로 나중에 파일 형태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200번 에폭을 반복할 건데요. 매번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불러오겠죠. 현재 코드에서는 10개씩 이미지를 불러올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현상 B가 그림 이미지가 되겠고요. 즉 real A는 그림 이미지고 real B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B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을 사진으로 바꿔주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정답 레이블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생성자를 학습해 주고요. real A를 넣어서 사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런 fake B가 있을 때 이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즉 조건 이미지, 그림으로 그린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어서 생성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진짜 이미지라고, 즉 리얼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생성자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또한 만들어진 결과가 실제 사진 이미지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L1 로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손실은 컨디셔널 겐 로스와 픽셀와이즈 L1 로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생성자를 업데이트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판별자를 학습할 때는 진짜 이미지를 진짜라고 인식하도록 만들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fake이라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판별자 또한 학습을 진행해줘서 판별자는 가짜와 진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한 특정 인터벌마다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한 번 에폭이 끝날 때마다 로스와 같은 정보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구글 콜앱 환경에서도 약 한두 시간 내외에 전체 학습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FOSS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작고 해상도 또한 적당한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학습이 거의 안 됐죠.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그림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모델이 뱉은 결과는 이렇게 두 번째 행에 있고요. 이 세 번째는 실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학습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에폭이 반복되면서 점차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이 다 이루어진 뒤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 정보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상당히 그럴싸한 가짜 이미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학습이 다 이루어진 뒤에는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를 세이브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이 다 이루어진 모델을 불러와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것을 입력으로 넣어주어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해보시면 바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 이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